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홍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부동산 보유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범적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가 한국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제도를 들고 나왔고 또 이게 시행되면 철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토지는 나라 소유,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는 있어도 토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보유세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용하려고 하면 일단 정부에다가 신청을 하고 대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지 사용권이 나옵니다. 이것을 출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지 사용권은 매매나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금은 어느 단계에서 내느냐? 우선 부동산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한국에는 취득세가 있죠. 중국에는 이와 비슷한 성격의 개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약 3에서 5% 정도 되고요. 각 지방정부가 이 세율을 정합니다. 그리고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방찬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 사용을 하게 되면 취득 가격에서 10에서 30%를 갖다가 차감한 뒤 나머지 잔액의 1.2%를 갖다가 내고요. 이거를 임대를 놓는다. 임대를 놓는다 그러면 임대 수익 금액의 12%를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갖다가 매각을 하겠다, 팔겠다라고 하면 양도 차익 금액의 30에서 60%를 세금으로 냅니다. 중국의 부동산 관련 그 세율은 모두가 지방 정부가 정하고요. 그래서 지방 정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 징수는 지방 세무국이 하고 이 징수된 금액은 전부 다 각 지방 정부의 수입으로 귀속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한국으로 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우리 종부세라고 표현을 하죠. 요거하고 비슷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게 처음은 사실은 아닙니다. 2014년 3월에 전인대 공무원 업무 보고에서 처음으로 부동산 보유세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2018년에는 리커창 총리가 업무 보고에서 방주부처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세법을 갖다가 손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시사를 했고요. 또 5년 전부터는 상하이와 충칭 요 두 도시에 대해서 고가 주택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현재 부동산 보유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각각 0.4에서 0.6% 정도 되고요. 자, 이 밖에도 이제 상속세도 부과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80년대부터 한자녀 정책을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의 중산층 젊은이들이다 라고 한다면 부모, 조부모, 또 외조부모 뭐 이런 세 곳에서 상속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세 곳에서 상속을 받는 두 젊은 남자가 합치게 되면 잘못하면 집이 한꺼번에 6채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낼 돈도 없거니와 또 여기다가 보유세, 상속세까지 다 한꺼번에 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좀 진행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제 헝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상태거든요. 왜 이런 상황에서 이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는 거를 또 꺼내들으느냐라고 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부유론을 하나하나 시행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지난 30여 년 동안 고속 성장을 해왔는데 그 그늘이 너무 크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너무 심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바로 주택가격 거품입니다. 사실 중국은 98년 이전에는 집을 정부가 직급에 따라서 크기를 달리해서 무상으로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에 이 무상 분배 제도를 갖다 폐지를 하면서 앞으로 집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구하세요라고 이걸 바꿨어요. 문제는 뭐냐면 한 채를 보유하건 100채를 보유하건 보유세가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도시화가 급격하게 되면서 벼락부자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벼락부자가 됐을까요? 일반 서민일까요? 아니죠. 이 도시화 진행 이런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공산당 당원이거나 공무원이거나 도시의 중산층 엘리트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로 큰손, 따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무더기로 막 사다가 보니까 집값이 말 그대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전국이 투기장이 됐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100채 이상을 보유하기도 하고요. 한 동을 통째로 사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코로나19로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었을 때도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8.7%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 장가 못 가겠다. 이런 푸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이제 칼을 빼든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에다가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니까 일부 공산당원이나 심지어 지방 정부들도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뭐냐면 부동산의 보유세나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토지 국유제라는 사회주의 기반을 갖다가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고요. 또 지방정부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수의 31%가 토지를 팔아서 버는 돈인데 보유세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것이고 그러면 토지 매각 대금이 줄어들어서 이거 재정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예요. 정말 그런지는 이따 살펴보고요. 이에 반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이 과정에서 부패고리도 끊을 수도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야말로 이 고리를 끊고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번 부동산 보유세 시행 배경은 시범적이기는 하지만 부자들에게 세금을 직접 징수를 해서 부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는 것이냐. 우선 첫 번째 대상은요. 주거용이든 비주거용이든 모두 다 포함된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시점은 내년부터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의 모든 정책은 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잘 되면 조금 더 선으로 확대를 하고 요게 또 잘 되면 면으로 확대를 하는 이런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게 보면 14차 5개년 기획 기간 동안 다시 얘기하면 2025년까지는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부동산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시행 규칙이라든가 방법론에 대해서는 국무원에 일임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게 이제 어떤 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 저장성에 대해서 공동부유로는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장성에 있는 도시들은 무조건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 10년 동안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도 집값 상승률이 아주 과도하게 높은 지역 또는
평균 집값 상승률이 너무 높은 지역, 이들 지역에 10개에서 15개 도시가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 표에 보시면 뭐深圳이라든가 광동,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수저우, 뭐 항저우 이런 하이난 이런 도시 지역이 해당되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긍정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중국 공산당이 기대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가 있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방정부의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정부들 세수 줄어든다고 반대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양도세라든가 취득세라고 하는 거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 때만 세금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매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세수를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저축 굉장히 많이 합니다. 또 가계대출의 70%가 이 주택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이 과도하게 집중된 이 자금을 주식이라든가 다른 소비처로 스프레드 시키는 이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지금 헝다 사태도 해결이 안 된 이런 상황에서 이 정책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일단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불안 심리 때문에 소비 지출로 이어지고 조금 더 확대된다고 그런다면 아마 전력난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4분기에 중국의 GDP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강에는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수요 산업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림에서 보듯이 일단 부동산 거래가 위축이 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요. 이 말인즉슨 자산 가격이 감소를 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소비 위축으로 좀 이어지고요. 이와 관련된 철강제, 그다음에 건축 관련 뭐 시멘트 뭐 이런 관련 자재들이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 이들 업체들이 철강사의 주문을 좀 줄게 될 거고요. 그러면 철강사는 주문이 줄어드니까 생산을 줄이게 되고 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제품 가격이 또 철강사가 생산을 줄이게 되면 원자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 이게 단기간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IMF라든가 또 이번 코로나와 같은 이제 질병 이런 시약이 발생했을 때 단계를 거쳐서 오는데 이게 3개월 그래서 약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게 이제 뭐 과잉 문제로 돌변해가지고 막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부동산 규제에 따른 영향보다는 감산, 다시 얘기하면 환경이라든가 전력 문제라든가 또 내년 2월에 있을 베이징 올림픽을 대비해서 저 북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 대대적인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데 요 영향이 더 단기적으로 먼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우리한테 궁금한 것은 중국이 지금 수출 물량을 계속 감산 여파로 줄이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또 오팍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먼저 수출 물량은 감산이 지속되는 한 짧게는 내년 1분기까지, 길게 보면 내년 아마 상반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년 1분기까지는 감산 여파로 해서 수출 여력이 별로 없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적인 측면은
중국 정부가 지금 생산자 물가 잡으려고 가격을 굉장히 옥죄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11월부터는 사실상 겨울 비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떤 이슈가 나면 소폭 등락은 반복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내년 아마 2월 초까지는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출 옷박 가격도 내수 가격하고 비슷하게 추세를 맞춰서 우하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